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오늘 이제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광복 76주년을 맞는 해에 전라북도 차원에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우리 지역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식민지 잔재를 전수조사한 결과 친일파가 118명, 일제 잔재 131곳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칭송해 온 분들도 다수가 포함이 돼 있고, 누가 그 시절에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으로 나왔고요. 함께 동행해 주실 분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전북지부의 김재호 지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많은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 전주 덕진공원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덕진공원은 아무래도 전라도의 중심인 전주의 시민을 위한 공원인데, 이 공원 내에 우리 근현대사의 어떤 굴곡 이런 것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들의 시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둘러보면 전북의 근현대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이제 덕진공원을 오면 많은 동상과 시비가 있는데 지금 뭐 관심 없이 지나다녔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공원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곳은 많은 시비와 동상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이 공원에 참 좋은 일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시비도 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오른쪽으로 좀 돌면서 김해강 단죄비가 있는, 김해강 시비가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시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진공원에 오면은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제 김해강 시비예요. 아무래도 해강은 이름은 아니겠죠? 이제 본명은 이제 김대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북 예총 초대 지부장이죠. 초대 지부장. 이분이 갖고 있는 전라북도 문인 속에서 위상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시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웠는데,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분에 대한 그런 평가는 과연 정당하고 이 시비를 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우리 같이 역사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건 아닙니다라고 되게 대답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여기에 단죄비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김해강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비를 세웠는데, 그 전까지는 이 단죄비가 없었고, 지금 김해강 시비라고 하는 금강의 다리에 시비가 세워져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저쪽에 보면은 신석정 시비도 있잖아요. 이 시비 중에서 가장 커요. 규모가. 김해강 시인의 시비가. 그러면 예를 든다면 신석정 시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신석정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전국적인 시인이잖아요. 신석정 시인은 일제시대를 살면서 절필을 해요. 창시개명도 하지 않았더군요, 보니까. 그리고 단 한 편의 시도, 친일 시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사표죠, 사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람이 이병기 선생도 조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부에 그 중일전쟁을 찬양하는 시를 썼거든요. 단 한 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가람이 이병기 선생은 일종의 일제 강압이 스며들어서 마지못해 썼다라는 것이 시의 행간에 묻어나와요. 물론 신석성 시인은 한 편도 없고요. 근데 이분 김해강 시인이 쓴 시들을 보면은 여기 있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의 일부거든요.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의 일부인데, 가장 지금 친일을 했던 대표적인 시가 지금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라는 시죠. 그 네 편 중에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 친일 시가 이건데, 인도 민중에게나 아니면 호주여도 결코 저기에 뒤지지 않아요. 심지어 조광이면은
조선일보의 잡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친일 잡지거든요, 저게. 예. 친일 잡지인데 아름다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린이 동심까지도 엄마 등에서 깃발을 휘두르는 1942년에 깃발을 휘둘렀다라면 어머니 등에서 그게 일제 말기인데 그때는 굉장히 강압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태극기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일장이잖아요. 그래서 김해강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친일씨가 지독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김해강 시비 바로 옆으로 예. 이제 신석정 시비가 아주 작게 세워져 예. 있어요. 이제 이제 초라하잖아요. 초라하다는 표현을 쓰였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참 예. 예를 들면 신석정 시인이 혹시나 여기에 오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내 모든 걸 걸고 절필에 들어갔고 단 한 편의 시도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쓴 적이 없는데 일본 제국주의에 자발적으로 신념이 내면화돼 가지고 친일시를 썼던 사람이 옆에 딱하니 동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주 많은 불안한 동거고 불편한 동거잖아요. 단죄비를 세우고 그대로의 이 김해강 시비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김해강 시비가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주를 뭐 동학혁명의 수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선비유 도시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거기에 온당하고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은 사실은 늦었지만은 이 시비는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처럼 일본의 자살 특공대를 찬양하는 시단 말이에요. 저게 어떻게 보면 지독한 친일시인데 이 시를 썼던 사람들이 아직도 버젓이 지역 사이에서 명사 대접받고 어떤 대문호 대접받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제 뒤에 저 세 분 중 우리가 존경하는 법조인의 세 분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도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세 분 중에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 발걸음을 이동하시는 거죠? 맨 오른쪽에 있는 최대교 선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검사 출신이시죠? 예. 최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세 분은 이제 김홍섭 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제 금산 예. 원평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김병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창이죠. 그다음에 여기 최대교는 익산 삼기면 사람이에요. 예. 최대교 검사 사실 그 가난 속에서도 소신이 있었던 검사로 저희가 방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최대교 선생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뭐 고무신 검사, 그러니까 누룽지 검사, 예. 그야말로 청렴 결백한 검사 예. 이렇게 알려졌고 실제로 해방 이후 행적을 보면은 뭐 딱히 흠잡을 정도 뭐 그런 것이 없어요. 예. 실제로 그래서 최대교 검사상까지 생길 정도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해방 이후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인데 이분이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예, 사람들이 아마 잘 몰라요. 그리고 예.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사람도 친일했나? 근데 이것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 것이 이제 친일파의 기준을 잡을 때는 대개가 보통은 적극성하고 그 다음에 중복성을 잡아요. 예. 이게 계속성이죠. 이 두 가지를 잡고 친일 행위에 있어서는 또한 직접적인 친일 행위가 있고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친일 행위가 있어요. 지위. 그 사람이 위치죠. 그렇죠. 예. 근데 최대교 선생 같은 경우는 식민지 조선 총독부의 고위직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검사란 말이에요. 네. 이분이 1932년에 그때 당시 고등관 시험 예. 사법과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선인 중에서는 7명이 합격을 해요. 1932년에 예. 7명이 합격하고 그 다음에 15로 된 사람이 2명인가 3명인가 그래요. 예. 나머지는 아예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조선총독부 직원이 되기를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신청을 했는데 예. 15에서 탈락해요. 나머지는. 혹시 그러면 이제 그 과정도 그렇습니다만 검사가 된 이후에 또 친일을 한 행적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료상으로밖에 추적할 예, 예.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을 자료상으로 추적해 보니까 주로 유언비어, 그 다음에 독립운동, 독립에 대한 불순한 발언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위안부에 대한 것들, 위안부에 대한 발언을, 불순한 발언. 근데 불순하다는 기준은 관계지명을 뭐 반대하거나 네, 뭐 이런 일본 표현. 제국주의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들에 대한 기소건이 8건이 있어요. 예. 그 8건에 관여를 한 거예요. 추대교 씨가 검사로. 그럼 이건 뭐냐? 지휘로부터 비롯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 총독부를 강화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일본 제국주의 편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국장으로 있던 사람들조차도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선 총독부의 고위직으로서 지휘로부터 비롯되는 친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8건의 그러한 판결에 개입한 것, 이런 어쨌든 것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법조 삼성으로 불려오면서 가리워져 있었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것일까? 아니요, 이게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 알았던 내용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뭐 비석을 세운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하고, 시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세워야 하는데 대개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제자들, 예. 뭐 후손들. 이게 우리가 흔히 도제식이라는 표현을 예, 많이 예. 쓰거든요. 네, 네. 일제 강점기 이후에 조선인 사법관은 다 조선 총독부 사법관이에요. 예. 이들이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사법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이 다 후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갖다 붙다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대로 승승장구했던 것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법조 삼성 이 세 분을 위한 저 세 분을 기리는 로우파크 건립 진행 중인데 그 진행에도 지금 제동이 걸리겠네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일부 제동이 걸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 저도 제 다른 데 인터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화강 추대교는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예, 예. 우리 후세들이 뭘 배우겠냐. 그러면 차라리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워낙 그 음과 양이 뚜렷하잖아요. 추대교 선생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친일을 분명히 그 내용들을 다 적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예. 아니, 역사에 이 사람의 그 과정을 필요한 건 넣고 어떻게 좀 불리한 건 빼고 이게 역사가 아니죠. 그건 왜곡이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적시하는 것이 그렇죠. 예. 있는 그대로를 하자는, 걷다 뭐 더 하자는 것도 아니고 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맞고. 사실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친일 인명사전을 기초로 작성된 이 친일 잔재를 저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뭐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역사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볼까? 내지는 아직도 여전히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보존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뭐 후손이라든지 또 그 제자라고 할까요? 그 문맥을 이어가고 있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이런 노력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보통 우리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뭐 미래의 대화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사실은 과거 역사가 지금 살고 있는 당대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이 당대의 현실이 또 미래에 분명히 영향을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는 역사라는 것이 멀리 있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다가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 삶 하나하나가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과거가 결코 과거로서 머물진 않는다. 지금 우리 모든 것들, 경제, 문화, 법, 뭐 모든 것에 다 옛날에 그러한 잘못된 패단이나 왜곡된 것들이 지금에도 그대로 관통되고 있다. 이걸 바꿔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덕진공원에 유일하게 있는 정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취향정에 왔습니다. 이곳은 왜 안내를 하셨을까요? 이 정자가 세워진 것이 이제 1917년입니다. 17년에 향기에 취해서 여기에서 술을 먹고 가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1917년이면 무단통치 시대라고 그러죠. 1910년대에는 우리가 아니라 기포성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둑판에 그 바둑돌처럼 그 다음에 하늘에 흩어져 있는 별처럼 헌병과 경찰이 전국을 요새화하고 다 깔려 있다. 이게 기포성산이거든요. 이걸 표현한 건데 그 시절에 여기에서 조선인이 어떻게 보면 식민지에 착취받는 조선인이 이렇게 큰 정자를 세우고 그랬다.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자신의 회갑잔치를 여기서 지금 풀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박기순입니다. 이게 박기순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박기순 같은 경우는 여기 전주 완주 일대에서 원래는 점원이었어요. 쌀 그때 당시 이제 미국상 쪽에 점원으로 있다가 직접 미국상을 차려가지고 당시에 일본으로 쌀 이출이 많았거든요. 그걸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떼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전주 관내의 유곽지역, 예를 들면 뭐 신리부터 해가지고 봉동, 삼례, 그 다음에 익산까지 이 일대 땅을 대부분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이 박영철인데 박영철은 일본 육사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영철도 친일 인명사전에 아들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친일파인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아들 박영철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독립만세 운동하고 그러면은 병력을 동원해서 쓸어버리겠다고 아들 박영철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자가 아주 친일에 관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고 특히 아들 박영철 같은 경우는 전국구입니다. 박기순보다 훨씬 유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 친일했던 분들의 이제 후손들의 땅 찾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후손들도 상당히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재산에 박영철이나 아니 박기순이나 박영철 아들 박영철의 땅 같은 경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많지는 않지만은 그 돌려받았어요. 18건. 박영철이 5건 정도 이렇게 돌려받았습니다. 여기 조사를 해서 지금 책으로 이렇게 좀 발견하셨네요. 이게 이제 그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쓴 것을 제가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이완용 같이 전라북도 지역에 거의 뭐 전국적으로 거의 500만 평 이상의 땅이 있었지만 이완용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의 대가거든요. 그걸 또 해방 전에 이미 다 팔아먹었어요. 비싼 시세에. 그러다 보니까 이완용 땅을 우리가 뺏으려고 해도 짜투리 땅만 일부 뺏었어요. 그 국가에 환수가 됐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찾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조사위원이나 이런 것들이 대개가 이미 해산되고 없고, 그래서 이건 영구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찾아낼 수 없다. 앞으로 저기 뭐 기린봉에서 얘기할 거지만은 그런 땅들을 우리가 되찾아와야죠. 저희가 이제 기린봉으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그곳에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두왕은 훈련대 1대대장이었어요. 이게 훈련대 1대대장이라면은 훈련대라는 조직 자체가 일본에 의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군대예요. 그때 당시 1대대장이 이두왕, 2대대장이 우범선. 우범선 들어보셨나요? 생소합니다. 예. 예, 우범선은 우리가 이제 씨 없는 수박하면 우장춘을 생각하잖아요. 예. 우장춘 내 아버지입니다. 아, 우범선 박사의 아버지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3대대장이 나중에 조선 총독부 항무국장까지 했고, 여기 이두왕 이후에 전라북도 도지사를 했던 이진호입니다. 이 세 명이 전부 다 명상황후 살해 사건에 개입을 해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 전북 도지사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두왕이나 이진호나 그 식민지 조선 백성들에 대한 범죄 행각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굉장히 범죄 자체가 악랄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가 속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이 기린봉 자락에 그 이두왕의 묘가 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군요. 예. 그 이두왕의 묘를 세울 때는 실제로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일본인이나 아니면 친일 고관대작들이 여기에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이 비를 세우는데 묘지를 꾸미는데 그렇게 앞장설 정도로 아주 거물이었죠. 서울 태생인데 마지막 뭐 이제 죽음의 순간에 이제 전북의 도정관 도지사를 했습니다만 묘가 왜 이곳 기린봉에 묻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묘 주변에 아직도 이두왕의 후손들의 땅이 있다면서요? 이 일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전수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해봤는데 12,000여 평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로 강남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다 서울에 살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이것을 정밀조사를 해야죠. 지금까지도 도나 시가 이걸 나서서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또한 동학농민혁명의 농민군들을 학살하는데 제일 선봉장이 이두왕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다시 민족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나 시나 이거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빨리 뺏어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2년 된 군단 역사관의 이제 초대 관장님이신가요? 그러시면 김부식 관장님이시죠? 저희가 말은 쉽게 번복할 수 있어도 글이나 문장으로 표현한 것은 쉽게 번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신의 사상과 뜻을 문장이나 글로 표현된 것을 중심으로 항일과 또 반역행위, 반민족 행위자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역사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장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뭐 논란이나 반박을 피할 수 있으면서 내 사상이나 어떤 글로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제 어떻게 해서 처단하고 응징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중점을 둘 일이 아니고 과거를 살펴보고 그걸 기점 삼아서 미래에 좀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평화화, 번영, 그리고 상생 협력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항상 어려운 점에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상생과 평화 협력 없이는 서로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 역사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화적인 차원에서 상생과 협력을 이렇게 중점으로 그런 국제 관계도 모색하고 그러면서 내면적으로 저희를 성장하는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들의 수학하는 장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군산 이 지역이 우리 그 근대 역사라고 하는 그런 아픈 현실을 차라리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로 상생, 발전, 평화의 어떤 미래의 길로 나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본 놈들이라면 우리 이가 갈랜데 36년 동안 압박받은 거 우리 조상들이 압박받은 거 생각하면 아 참말로 말도 못하게 참 거시하잖아. 근데 그런데 그걸 갖다 묻으러 그것도 그놈 철거해 버리면 됐지. 묻어 거기다가 그 뭐 학습 효과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쓰잘데가 없는 짓 아니여.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거 모르고 했지만 이제는 알고 있는 한 그 철거를 해야죠. 군산 같은 데 가면 그 일본 사람들이 쓰던 그 스타일 그거 하기서 양곡 창고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어떡할까요? 다 부실 거야? 저걸 부신다고 그래서 뭐 얼마나 그렇게 뭐 친일 타파가 되냐 그 말이야. 정말 저런 것이 그런 역사 공부가 된다면 멘트로 이렇게 좀 남겨서 그 기념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친일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의 그 사람의 어떤 그 공로라든지 이런 걸 인정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인데 그게 추후에 이제 밝혀진다면은 단죄 차원에서라도 그 기념비를 없애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잔재라고 하는 건데 그 친일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는 그의 삶과 귀결이 돼서 어떤 저지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는 그 의왕상으로 상당히 참 멋지고 또 학 같은 분으로서 학생들한테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만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친일의 행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무작정 단죄를 하게 될 적에는 그때 그 배웠던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단죄해야 되는가? 그 어떤 개인의 문제고 어느 한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되어져야 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